안녕하세요. 2021년 팜 엑스포 및 약사 연수 교육에서 동물용 의약품 강의를 하게 된 강병구 약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약국 경영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동물 약국은 이러한 불행을 타개하는 데 있어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약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지만 어떻게 개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 바로 동물약국을 개설하고 동물약을 판매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동물약국의 개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동물약을 취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동물약을 초기에 시작하실 경우에 반드시 구비하고 계셔야 하는 품목과 투약 지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물약국을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동물용 의약품 시장은 해마다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평균 7%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문화가 점점 성숙해짐에 따라 향후에는 동물약 시장 또한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전국의 동물약국의 폭발적인 증가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전국의 동물약국이 약 3,000개소 미만에 해당했었는데요.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약국은 7,800개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약국 중에 30% 이상에 해당하는 비중이고요. 이렇게 동물약국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물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부담감이 적은 이유 때문에 보호자들께서 동물약국을 많이 찾게 되는 이유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에도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게 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약국의 개설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약국은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님께서 동물약국 개설 신청을 통하여 동물약국을 개설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비개국 약사님께서 동물약국 개설 등록을 통하여 동물약국을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물약국의 개설 방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적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상으로 동물약국 등록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그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동물약국 개설 신청을 하시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약국 개설 등록증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핸드폰으로 약국 개설 등록증의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셔서 그 파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동물약국을 입력창에 입력하시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물약국 개설 신고 항목과 동물약국 개설 등록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위에 있는 항목이 이미 약국을 개설하신 약사님께서 동물약국 개설 신청을 하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의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동물약국 개설 신고를 위한 각종 약국의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국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입력을 하신 후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약국 개설 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시게 되면 신청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약국 개설 등록증을 수령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온라인 수령으로 신청을 하시면 좀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모든 개설 등록 신청이 종료되면 해당 지역의 담당자분께서 약국에 방문하셔서 간단하게 점검을 한 후에 동물약국 개설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은 동물약국 개설 등록증이
교부되면 약국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개설 등록증을 게시한 후 이제부터 동물약을 판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약국 개설 등록증이 나왔다면 동물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동물약 판매 시에 판매기록부 작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기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이고 두 번째는 그 외에 기록 대상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각 분류에 속하는 품목군은 서로 좀 비슷합니다. 우선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보자면 마취제, 호르몬제, 항균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그리고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등 총 5종에 해당하고요. 기록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균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그리고 마약류가 함유된 동물용 의약품, 그리고 동물용 살충제 및 구충제, 이때 구충제 중 애완용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하게 됩니다. 자,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하면 원칙적으로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말합니다. 하지만 동물약국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85조에 의해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사용으로 된 항균제나 주사용으로 된 생물학적 제제는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물약국에서는 주사용 항생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용 의약품이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를 하였다면 이 처방전과 판매 기록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그냥 판매하셨다면 별도의 기록의 의무는 없습니다. 자, 기록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에 따라 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1년 이상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판매 일자나 제품명, 수량이나 용도, 구매자 등에 관한 간략한 사항 등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도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록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A,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B라 하고 기록 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면서 동시에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인 품목을 C, 오직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D라고 한다면 A에 해당하는 기록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시에는 판매 기록을 작성하시고 1년 이상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B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 및 판매를 하셨다면 처방전과 판매 기록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중 C에 해당하는 품목을 처방전 없이 그냥 판매하셨다면 기록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고 1년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직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D에 해당하는 품목을 처방전 없이 그냥 판매하셨다면 별도로 기록을 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부전에 많이 사용되는 에날라프릴의 약물의 경우에는 수의사 처방 대상 약물에 속하지만 처방전 없이 판매하였다면 카테고리 D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의무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의 심장사상충 예방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레볼루션이나 에드보킷, 그리고 구충제 안텔민전과 같은 품목들은 처방 대상 품목이면서 기록 대상에 해당하는 구충제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충제 중 애완동물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 대상에만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방전 없이 그냥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카테고리 D에 해당하여 기록의 의무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의 내용 중 실제 동물약국을 경영하시는 약사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셨던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약국을 개설하지 않았지만 동물약을 어디선가 구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약국 개설을 마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물약국 개설을 하지 않은 약국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동물약의 소분 판매는 가능한가요? 인체용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국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소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열대에 진열된 이런 동물용 의약품을 임의로 그 자리에서 개봉하여 소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을 조제실 내에서 개봉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야겠고요.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물약국은 처방 대상 품목이라 할지라도 주사용 항생제나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동물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사람용 일반 의약품 혹은 전문 의약품의 판매는 가능한가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동물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다거나 보호자를 상대로 투약지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의사의 처방전은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정해진 수의사 처방전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간혹 동물의 보호자분들께서 처방된 약물의 내역이 적혀 있는 그런 페이퍼를 들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치 이제 본인은 모르시기 때문에 처방전인 줄 알고 약의 조제를 원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 정해진 처방전 양식에 따라 발행된 동물용 처방전만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동물약국 개설 등록증이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동물약을 정식으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초기 품목을 구비해야 하는데요. 이 초기에 품목을 구비하는데 약간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현재 자신의 약국의 입지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우리 약국이 반려동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는지 혹은 시외 지역에 가축 등이 사육되고 있는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서 구비해야 할 의약품의 종류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물약품 도매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인체용 의약품과는 다르게 동물약의 경우에는 아직 반품 등의 절차나 반품의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반품이 용이한다거나 절차가 용이한 도매상을 선정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품목을 구비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적은 품목과 적은 수량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끔 동물약 도매상들 중에서 세트 형식으로 여러 품목이 묶인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필요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니까 품목을 정하셔서 아주 소량으로 구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하실 때는 다빈도 유명 품목 한 종과 동일 성분 품목 한 종씩 짝을 이루어 준비하시는 것이 판매하시기에 또 용이하실 것입니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은 인체용 의약품과 다르게 의약품마다 그리고 제품마다 허가 축종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투여할 수 있는지 허가 축종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약국 초기에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물약국에서 가장 많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입니다. 그리고 뇌 외부의 구충제, 그리고 피부의 외용제, 소화나 정장, 지사에 효과가 있는 소화기 약물, 그리고 경구용 항생제를 들 수가 있고요. 개나 고양이의 백신 또한 동물약국에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개고양이 백신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병원 100곳과 동물약국 181곳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판매되었던 동물약 품목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포함한 구충제류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백신, 그리고 피부과 용제, 항생제, 소화기 약물 순으로 나타났고요. 이를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동물 약국뿐만이 아니라 동물병원에서도 예방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약국의 역할이 매우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제품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가장 동물약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동물의 보호자들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예방약 중 하나인데요. 심장사상충은 그림에서 보듯이 이 선형의 기다란 기생충입니다. 이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되게 되면 심장사상충이 심장의 우심실에서 폐동맥 측에 자리를 잡고 종국에는 감염된 숙주의 사망을 초래하는 아주 무서운 기생충에 해당합니다. 사상충에 감염된 이 동물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식욕이 급격하게 저하되거나 무기력해지고 기침 또는 혈뇨나 혈변을 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사상충은 보통 모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심장사상충에 감염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미 감염된 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기가 감염된 개체를 흡혈하게 되면 흡혈과 동시에 L1기에 해당하는 심장사상충 유충을 같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 L1기의 유충은 모기의 체내에서 L2기를 거쳐 L3 유충까지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유충은 수개월에 걸쳐 성숙을 하면서 최종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되면 성충으로 다 자라게 됩니다. 이 감염된 이 개나 고양이의 혈관을 따라 순환하면서 점점 자라다가 6, 7개월 후 완전한 성충으로 자라게 되면 우심실 및 폐동맥에 자리를 한 후에 암컷 성충의 꼬리 부분에서는 미세 자충과 심장사상충 항원을 끊임없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때 분비된 항원을 검출함으로써 심장사상충 성충 감염에 대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매달 심장사상충을 투약함으로써 이러한 심장사상충을 예방하게 됩니다. 이런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이 유충기에 해당하는 심장사상충을 제거함으로써 유충을 제거하고 성충으로의 성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충의 번식 능력도 억제시킴으로써 체내의 심장사상충이 더 이상 번식할 수 없게끔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사상충 예방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버맥틴의 작용 기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버맥틴은 마크로사이클릭 락톤 계열의 약물입니다. 기생충의 신경절에 작용하는 약물인데요. 이버맥틴을 투약하게 되면 신경절에 존재하는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에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이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에 바인딩한 이버맥틴이 바인딩을 하게 되면 클로라이드 이온이 대량 유입이 일어납니다. 이 클로라이드 이온이 대량 유입하게 되면 신경의 과분극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기생충의 마비나 사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동물약국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구로 투약하는 경구투여 약물과 피부에 발라서 흡수시키는 스파론 제형의 경피흡수 약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경구투여 약물의 경우에는 심장사상충 예방 약물인 이버맥틴과 내부 기생충 중 선충류에 해당하는 기생충을 제거하는 피란텔 파모에이트, 이 두 가지 약물이 합제된 복합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6주령 이상이 된 개체에게 한 달 간격으로 한 달에 1회 투약하게 되고요. 이 경구로 투약하는 약물인 만큼 구토나 설사, 식욕 저하와 같은 이 소화기계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거나 보행 실조, 침을 흘리는 등 중추신경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콜리나, 쉽독, 휘핏, 셰퍼드와 같은 이 특정 종은 이버맥틴에 상당히 과민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의 보호자분들에게 이 이버맥틴 성분의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판매 시에는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투약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구용 내복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일반 정제 타입과 이 맛과 향을 첨가한 추어블정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림 속의 하트가드 추어블정은 가장 유명한 보호자분들에게도 가장 유명한 제품인데요. 그 외에도 동일 성분의 추어블정이나 정제 형태도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피흡수 약물인 스파론 제형입니다. 스파론 제형의 약물들은 사실 다양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통되고 있는 성분은 좀 제한적인데요. 셀라맥틴과 목시덱틴이 가장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셀라맥틴의 경우에는 심장사상충 예방과 더불어 특징적으로 개선충이라고 하는 개옴진드기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개옴진드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6주령 이상 된 개체에게 한 달 간격으로 한 튜브씩 피부에 도포함으로써 사상충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라맥틴은 상당히 안전한 약물이기 때문에 임신이나 수유 중에도 투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시덱틴은 특징적으로 심장사상충 외에도 동양안충이라고 하는 눈에 기생하는 이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에도 사용을 합니다. 개의 경우에는 7주령 이상, 고양이에게는 9주령 이상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 달 간격으로 한 튜브를 피부에 도포하게 됩니다. 목시덱틴은 임신이나 수유견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개체의 경우에는 셀라맥틴을 권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발라주는 제형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 여러 마리를 같이 키우는 경우에는 이 셀라맥틴이나 목시덱틴을 도포한 후에 서로 핥지 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약물의 도포 방법은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목 뒤에 있는 털을 손으로 갈라서 최대한 약물이 피부에 닿게끔 발라주는 것인데요. 최대한 피부에 발라야지 대략 털 위에만 그냥 뿌리는 형태가 된다면 흡수력이 상당히 감소돼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동물약국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셀라맥틴 성분의 레볼루션과 캐치원, 레볼루션이 상당히 유명한 품목이고요. 목시덱틴 성분 중에 그 유명 품목인 에드보킷과 동일 성분의 임팩트, 그리고 에프리노맥틴 성분의 심장사상충 약물인데요. 이 제품은 고양이 전용으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물약국에서 현재 유통 중입니다. 다음은 넥스가드 스펙트라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심장사상충 약물인 밀베마이신 옥심과 진드기 등 외부 기생충을 구제할 수 있는 아폭솔라노 두 가지가 복합된 제품입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데요. 심장사상충 외에도 내 외부 구충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2kg 이상, 8주령 이상의 개체에게 한 달 간격으로 한 정씩 복용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심장사상충 약이고요. 경구용으로 투약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먹이고 나서 바로 목욕이나 수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심장사상충 약 성분인 밀베마이신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버맥틴이나 셀라맥틴, 목시덱틴과는 다르게 체내에 존재하는 유충을 급격하게 살충하는 래피드 킬링 이펙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도 심장사상충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심장사상충 약을 복용한 이력이 없는 개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슬로우 킬링 이펙트를 갖고 있는 이버맥틴이나 셀라맥틴 혹은 목시덱틴 성분의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권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구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나 고양이의 체내외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기생충들이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부 기생충의 경우에는 단순히 개나 고양이의 위장관 내에서 서식하면서 그렇게 크지 않은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른 장기를 침범하면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루밍을 하는 동물의 특성상 사람에 비해서 이 주변 환경에 떨어져 있는 충난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감염된 내부 기생충은 사람에게도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강아지나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내부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동물용으로 나오는 내부 구충제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벤즈이미다졸 계열에 속하는 메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에 조충이나 촌충에 효과가 있는 프라치칸텔이 복합된 복합제 형태가 있고요. 원충 구제에 효과가 있는 펜벤다졸 단독제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반텔, 피란텔 파모에이트, 그리고 프라치칸텔 이 3제요법으로 이루어진 가장 넓은 구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구충제도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선 메벤다졸 프라치칸텔 혹은 플루벤다졸 프라치칸텔의 경우에는 개, 고양이의 회충이나 십이지장충뿐만 아니라 프라치칸텔로 인해서 조충이나 촌충에 대한 구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형들은 나정이라 약물 고유의 쓴맛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약물 채로 복용하기보다는 음식물과 함께 섞어서 투약을 하게 됩니다. 자, 펜벤다졸은 아마 약사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 암 환자에게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란 때문에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을 만들어낸 주역인데요. 이 펜벤다졸은 일반 구충 목적 외에도 이 원충에 대한 구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충류인 지알디아 감염의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50mg씩 3일 이상을 투여하게 되면 원충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 고여있는 물이랄지 오염된 물을 섭취하고 원충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 감염된 개체는 심각한 수양성 설사와 구토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펜벤다졸을 투여해서 원충을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펜벤다졸 성분의 파나쿠어 정제는 무미, 무치의 붕해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펜벤다졸은 또 상당히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임신견에게도 투여가 가능한데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페반텔과 피란텔 파모에이트, 프라치칸텔의 경우에는 이 앞서 말씀드린 두 구충제보다 훨씬 넓은 구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10kg당 한정을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는 대형견에게도 투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소형견의 경우에는 이 정제를 분할하여 투여가 용이할 수 있어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구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부 기생충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체외에 기생하면서 주로 흡혈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봄철부터 여름철, 가을철, 날씨가 따뜻한 계절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산책을 나갔다가 동물이 체외에 붙은 이 진드기를 보고 아주 많이 당황하는 보호자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부 기생충약을 한 달에 1회 투약함으로써 이러한 외부 기생충들을 모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외부 구충 약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외부 기생충 살충 효과를 갖고 있는 피프로닐 단독제제와 이 피프로닐에 에스메토프렌이 합제된 복합제가 있고요. 경구로 투약을 할 수 있는 플로랄라너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피프로닐 제제 같은 경우는 개에서 벼룩이나 이를 포함해서 진드기류, 특히 국내에서 많이 잘 알려진 일명 살인 진드기라고 하는 헤마피살리스 롱기코니스에도 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외부 기생충 약물입니다. 8주령 이상 그리고 체중이 2kg 이상부터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한 달 간격으로 한 튜브를 피부에 도포하게 됩니다. 약효는 약 한 달간 지속되게 되고 바르는 제품인 만큼 바른 부위에 탈모가 있다거나 발적, 가려움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도포하게 되면 전신으로 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이 스파돈 제형의 외부 기생충약을 도포해주게 되면 2일 이내에는 수영이나 목욕 등을 하지 말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구로 투약하는 이 플로랄라노의 경우에는 한 번 복용으로 약 12주간의 약효가 지속이 됩니다.
8주령 이상, 체중은 2kg 이상부터 복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임신이나 분만, 수유 중인 개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브라벡토라는 브랜드명으로 이 강아지 전용만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고양이용 브라벡토도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련된 또 Q&A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반드시 심장사상충 성충 검사를 한 후에 투약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인데요. 원칙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장사상충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앞에 심장사상충 라이프사이클에서 보셨듯이 감염 후에 6개월 내지 7개월이 돼야 성충으로 완전히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생후에 한 6주령부터 투약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성충에 대한 유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후 6주령부터 투약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불필요하고요. 그 외에 한 6개월 이상 휴약을 했다거나 태어나서 한 번도 사상충약을 복용해 본 적이 없다라면 반드시 사상충 성충 검사를 한번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심장사상충약과 구충제 혹은 외부기생충약과 같이 이러한 여러 약물들을 같은 날 한 번에 투약이 가능한가요? 라는 물음인데요. 이 세 가지 약물들은 사실 같은 날 병용 투약하는 것이 금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동물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약물들을 한 번에 다 투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정 내에서 직접 보호자분이 투약을 하실 경우에는 굳이 하루에 한 번에 다 투약하시는 것보다는 약물별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투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장사상충약을 한 달 간격이 아닌 6주나 혹은 8주 간격으로 투약해도 되나요? 보호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알려진 내용인데요. 우선 심장사상충 약물들은 대부분 한 달 간격으로 투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약국에서도 허가되어 있는 용법이나 용량을 벗어난 투약 지도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자, 고양이에게 강아지용 심장사상충약 혹은 강아지용 구충제를 투약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아지용 제품과 고양이용 제품은 성분이나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투약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용법입니다. 때문에 고양이에게 강아지용 의약품을 투약하도록 판매하거나 투약 지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반려동물에게는 이 심장사상충약이나 구충제 등을 투약할 필요가 없나요? 이것 또한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사는 반려동물과 사람의 건강 모두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투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동물약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피부 외용제입니다. 이 강아지, 고양이 등 이 반려동물들은 의도치 않게 상처가 난다거나 이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동물약국에서는 이런 때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랄지 피부 질환 외용제를 반드시 좀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알러지가 있다거나 혐오균과 같은 곰팡이에 감염이 됐다거나 그 외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피부 질환이 발생하면 동물은 본능적으로 지속적으로 긁거나 핥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2차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외용제를 사용하여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피부질환 외용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분류 정도만 구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소독제로는 클로로헥시딘을 주성분으로 하고 이 쓴맛이 나는 고미제, 데나토니움이 배합된 이 스프레이 제제가 소독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처가 나게 되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계속 그루밍을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데나토니움 고미제가 포함된 제형을 뿌려주게 되면 쓴맛 때문에 그러니까 핥음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와 이 클로로헥시딘으로 인한 소독 효과가 있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이도염이 생겼거나 피부 질환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연고제제는 대부분 크게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생제나 항진균제,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는 이 기생충을 제거하는 항기생충 제제가 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동물용 외용제의 경우에는 사람용 이 연고리와는 좀 다르게 상당히 제형이 묽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에 비해서 털이 상당히 많고 피부가 접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피부 병변 부위 깊숙하게 약물이 도달할 수 있도록 일부러 제형을 좀 묽게 만드는데요. 간혹 보호자분들께서 이 사람 연고를 생각하시고 구입해 가신 이 동물용 외용제가 너무 묽어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질환이 걸렸을 때 전신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약물 중 이 약용 샴푸 또한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대부분은 항진균제 한 종과 소독제 크로로헥시딘이 서로 배합된 형태로 나옵니다. 이 개나 고양이에게 이 피부염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인 이 스테필로코쿠스 인터미디어스와 이 효모균 말라세치아에 기인한 피부염과 지루성 염증을 치료하는데 약용 샴푸가 많이 사용됩니다. 치료적인 용법으로는 한 주에 2, 3회 정도 샴푸를 하게 되고, 중요한 점은 한번 샴푸할 때 샴푸 후 5분 내지 10분 정도 마사지를 한 후 헹궈주어야 제대로 된 약효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장시간 마사지를 하고 헹구게 되면 오히려 피부 과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 투약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피부질환 용제 못지않게 동물약국에서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 소화기 약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메르츠화재에서 발표한 반려동물의 보험금 지급 사유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구토, 설사, 혈변과 같은 소화기 질환이었는데요. 실제 동물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설사머지사는 이 항생제 미노사이클린과 썰파제, 그리고 지사제 성분인 로페라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균성 설사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개나 돼지, 송아지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강아지나 고양이 모두에게 투약할 수 있었는데, 최근 이 허가 사항이 변경되면서 현재는 반려동물 중 개에게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 3kg당 1g씩 하루 2회 경구 투여하게 됩니다. 자, 네오마이신 M 수용산의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 네오마이신과 스코폴라민 제제가 배합된 제제입니다. 이 세균성 설사나 위장염 치료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제제는 개나 고양이 모두에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체중 10kg당 1g을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견에게도 투여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제제는 무미의 제제로서 쓴맛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투약할 때 아주 까다로운 고양이의 경우에도 투약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맥타의 경우에는 약사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메디컬 클레이 성분인 스맥타이트를 주 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용 근만성 설사 치유 보조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해질이나 포도당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로 인해 빠져나가는 전해질을 보충하고 에너지 또한 공급할 수가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맥타는 가정 내 필수 상비 품목으로 거의 모든 동물 약국에서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맥타는 동물 약국 전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은 하나씩 꼭 구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구용 항생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체용 항생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조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물 약국의 경우에는 수의사 처방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주사용으로 된 항생제나 주사용으로 된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구용 항생제 또한 약사님의 투약 지도와 함께 보호자에게 처방전 없이 그냥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현과도 관련된 약물이기 때문에 판매 시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게 가장 많이 투여되는 경구용 항생제 중 하나는 맨 오른쪽에 있는 아목시실린과 클람브란산 칼륨이 4대1로 배합된 제제입니다. 인체용 항생제 중 오그멘틴 제제와 성분은 동일한데요. 이 배합 비율이 다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피부 감염증 그리고 호흡기 감염증에 사용되고요. 특히나 치주염과 같은 구강염증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체중 킬로그램당 12.5mg을 하루에 2회 경구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 페니실린 약물의 특성상 페니실린계 알러지가 있는 동물에게는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이 제품은 일반 나정 형태인 정제와 맛과 향을 첨가한 추어블 형태 그리고 시럽 형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파 1세대 약물인 세팔렉신은 이 개의 세균성 농피층 치료에 1차 선택되는 약물입니다. 물론 세팔렉신은 호흡기계 혹은 비뇨기계의 감염증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허가사항에는 나와 있듯이 이 개의 세균성 농피증에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체중 킬로그램당 25ml를 하루에 2회 경구 투여합니다. 이 제품은 한 정당 500ml이기 때문에 이 체중 20kg에 해당하는 개가 한 번에 한 정만 복용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주 커다란 대형견의 경우에도 투여가 용이한 장점이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게 되면 흡수율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식전에 투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플로로키논계 계열의 약물도 있는데요. 엘로플록사신 성분의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 감염증에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주로는 비뇨 생식기 감염증에 1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혹은 앞서 말씀드린 아목시실린이나 세팔렉신 제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2차적으로 선택하여 투약할 수가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모두에게 투약이 가능하고요. 체중 킬로그램당 5mg을 하루 한 번만 경구 투여하여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퀴놀론계 약물의 경우에는 아주 어린 동물에게 연골 기형에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어린 자견에게 투여할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에 마찬가지로 아주 상당히 많은 문의가 있었던 Q&A를 살펴보겠습니다. 외용제의 경우에는 개, 고양이 모두에게 투약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동물용 의약품에는 허가된 축종이 각각 다릅니다. 그 제품이 비록 같은 성분을 갖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허가사항에 따라서 축종이 다 다른데요. 따라서 반드시 제품의 허가된 축종에 따라서만 투약하고 투약 지도하셔야 합니다. 항생제가 포함된 연고제제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요. 처방 대상 품목이라 할지라도 주사용으로 된 항생제 혹은 주사용으로 된 생물학적 제제가 아닌 경우에는 처방전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동물약국에서는 동물의 증상을 듣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나요? 당연히 진단은 약국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약국에서는 질병을 진단할 수 없고요. 따라서 투약 지도 시에 그 용어의 선정 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간혹 항생제 중에 100정이나 500정 포장 이런 대형 포장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포장을 통 단위로 판매가 가능한지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네, 판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투약 지도와 함께 이 판매 기록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람용 샴푸나 혹은 약용 샴푸를 개나 고양이에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동물의 피부 생리학적 차이로 인해서 사람용 제품을 개나 고양이에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성의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용으로 나온 제품을 개나 고양이에게 사용할 시 너무 피부에 대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개나 고양이가 갖고 있는 피부 질환의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설 등록을 마치고 초기 품목을 다 구비하셨다면 우리 동물약국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약국 내부 혹은 약국 출입구에 이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 판매하고 있다는 이러한 스티커를 부착하시거나 동물약 전용으로의 동물약 봉투를 따로 마련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초기에는 품목이 다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약 전용 매대 등을 구입하셔서 동물약 코너를 따로 설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제품들은 동물약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약사님들께서 네이버 블로그나 SNS를 이용해서 자신의 동물약국을 홍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는 대한동물약국협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 12월 대한동물약국협회와 네이버는 업무 협약을 맺고 협회 정회원의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상에 자동으로 노출이 되게 지금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대한동물약국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소비자가 이 동물약국을 검색하였을 때 자신이 거주하는 근처에 있는 동물약국이 노출되게 되고요. 약국의 위치나 취급하는 품목, 연락처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동물약국이 홍보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약국 개설과 필수 구비 품목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